김현정의 뉴스 쇼.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새벽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한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오늘 첫날인데요. 이른 새벽부터 그야말로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만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오늘 워싱턴으로 간답니다.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직접 간답니다. 예, 여기까지는 상당히 청신호로 보이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말도 청신호로는 들립니다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걸리는 구석도 있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밤사이에 들어온 이 주요 뉴스들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죠. 6월의 첫날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미국으로 가야겠어요. 네, 워싱턴을 향하는 김정은의 친서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회담을 끝낸 거죠. 네, 그 뉴욕 회담이었는데요. 순조롭게 잘 끝낸 것 같습니다. 회담 결과를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는데 네. 지난 72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그러니까 뉴욕 회담뿐 아니라 판문점 또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북미 간 회담 결과 전체를 아우르는 평가겠죠. 예.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신한다면서도 북미가 합의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이 했습니다. 부분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 아직 마지막 한 고리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결단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담은 친서를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 김 부위원장이 오늘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 친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 미국이 지금 마지막 원하는 그 과감한 결단이 들어있는 건가 아닌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거든요. 지금 북러 회담도 열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 이렇게 밝혔네요. 또 새로운 정세 아래서 단계적 해법을 통해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 친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싶네요.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이 정도라면.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요, 그동안 미뤄졌던 남북 고위급 회담도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열리죠. 남측의 통일부 장관, 북측의 조국 평화통일위원장 등이 마주 앉아서 네. 이산가족 상봉, 또 경제협력 같은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하는 말이었는데 6.12 정상회담 열립니까? 물어봤더니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여러 번 열릴 수도 있다. 여전히 모호하죠. 여러 번 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번이라는 얘기는 트럼프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네. 근데 이게 또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은 저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홍현익 박사와 함께 요 말들 하나하나 좀 분석해보고 전망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구속영장 청구된 갑질 이명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어요. 네, 검찰이 어젯밤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가 7개나 됩니다.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인데요. 예. 앞서 알려진 대로 인천의 한 호텔 공사 현장에서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요. 예. 또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가 하면 집의 경비원한테 전지 가위를 던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11명에 이르는데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가려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요. 여름 개시를 알리는 더위입니다. 덥더라고요. 오늘은 더 덥습니다. 오늘이 6월의 첫날인데 여름의 시작을 알리듯이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릅니다. 대구도 31도까지 오르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또 전국의 대처는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이 나쁨이고요. 다른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네요. 예. 김정훈 기자가 추위를 많이 타서 지난주까지도 가디건을 입었는데 오늘 반팔이네요. 예, 이 더워졌네요. 네.
예, 오늘 30도까지 오른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며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e made progress here as well as in the other venues that conversations were taking place. 예,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많은 말들이 나왔고 많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회담 마친 후에 기자회견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의미 있는 몇 가지 말들을 했고요. 김영철 위원장이 친서 들고 이제 갑니다. 백악관으로. 게다가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장관 간의 회담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실 분,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을 해보죠.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밤사이에 나온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제일 길게 얘기한 사람 폼페이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았다는 것으로 이제 요약되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합의를 봤다. 이런 걸 기대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폼페이오가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포장을 했지만 아직은 중요한 핵심 사항은 합의가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 왜 과감한 리더십이 왜 필요할까요? 이미 했다면. 그러니까 최대 중요 사항은 합의 못 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제 분석과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시네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한 말들 깁니다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 대담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6.12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르겠다. 그러니까 처음 이 기자회견을 쭉 들었을 땐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잘 됐나 보다. 분위기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하나 곱씹다 보니까 역시 결정적인 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비슷한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싱가포르에 했지만 싱가포르는 이제 정상회담 그 일정이나 무슨 호텔 잡고 경호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하여튼 덜 정상회담이 중요하죠.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문점에서 결정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판문점에서 하루 얘기하고 하루 쉬고 또 하루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딘가 이제 뭔가 벽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고위 정치인들이 타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김영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나 전화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전할 겸해서 이제 김영철이 고위급 정치적 타결을 위해서 간 건데 가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분위기는 좋고 태도도 좋고 좋은데 그러나 핵심 사항에 있어서는 결국 그 뉴욕 회담에서도 타결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얘기까지 합쳐보면 요번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회담 한 번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종종 합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번의 회담 또는 두 번의 회담 또는 세 번의 회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언젠가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랬거든요. 간밤했습니다. 이건 트럼프한테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6월 12일 날 회담이 될 수는 있는데 된다면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를 가지고 합의를 볼 것이다. 그리고 2차 회담을 예견한다. 그리고 2차 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오고 3차까지 가서 결국은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정도이지 지금 12일 날 북한이 모든 걸 CBID 다 받고 그다음에 프론트 로딩이라 그래서 그 네 가지 사항이 뭐냐면은 북한이 완전히 핵 목록 신고하고 미사일 신고하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도 포기하고 폐기하고 그다음에 핵과 ICBM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특별 사찰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된다고 하면 이번에 12일 날 끝나리라고 이제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려면 2번 내지 3번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해가면서 갈게요. 네. 그러니까 네. 판문점에서 성김하고 최선희 만나서 얘기해서 다 끝났으면 좋은데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김영철 폼페이오가 단판 지으려고 만난 거예요. 뉴욕에서. 근데 거기서도 마지막 최종이 안 된 거예요. 결단이 안 된 거. 그러자 김영철이 김정은의 친서, 더 위로 간 거죠. 김정은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지막 걸림돌은 결국 그 4가지를 완벽하게 약속하는 것, 그 부분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일부는 받았으니까 이제 미국도 가는 거라고 보고요. 일부 안 된 건 뭐라고 보세요? 걸려 있는 거. 거는 임의 사찰. 임의 사찰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보는 거.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무 때나 짧은 시간 내에 가서 보게 해달라. 예. 그거는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후에 벌어졌던 회담도 그걸로 깨진 거거든요. 예. 근데 북한식 논리로 보면 그거는 우리가 미군이 북한을 다 점령했을 때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의미로. 미국한테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어떻게 받느냐. 그렇다고 지금 이제 미국이 제시하는 그 반대급부,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좀 특이한 점이라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를 조약으로 만들어서 상원의 비준을 받겠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폼페이오가 엊그저께 얘기한 거. 그게 왜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건 불가침 조약이나 사실은 북한이나 과거의 소련도 미국 행정부를 믿질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면 베르사유 조약 1차 대전 끝나고 조약 맺어놓고 상원이 비준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기후협약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솔트2 79년에 전략 무기에 대한 합의도 브레즈네프하고 카터하고 한 것도 상원이 거부하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은 믿지 못할 나라다. 행정부는 한다 그러고 정부가 바뀌면 안 지키고 또는 비준이 없다는 이유로 의회가 간섭을 하면서 미국 이행을 못하게 해서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합의 사항을 의회의 비준을 받아달라. 전쟁권도 미국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은 홍 박사님, 그러면 지금 임의 사찰 그 부분에서 걸렸을 거다. 그 외에 또 요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ICBM까지 다 처리해라. 핵무기도 국외로 빨리 반출해라. 이런 거는 다 풀렸을 거라고 보세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미 미국도 다 핵무기가 20개면 20개 다 한 번에 반출하라고는 기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 한 4분의 1 정도 그거 가져가면은 북한의 핵 기술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20개면 한 개는 보낼 수 있다까지도 합의됐으면 대단한 건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보낸다면 미국으로 보낼 수가 없다. 아직은 미국은 우리 적이다. 제3국으로 따라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는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김영철 친서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 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아주 정중한 말투로 완전한 비핵화할 의지는 진짜 변함이 없고 그러나 그것을 그냥 줄 수는 없다. 지갑을 달라. 지갑 달라. 제가 그 가격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3대에 걸쳐 체제 생명을 걸고 만들어 온 거다. 체제 보장을 달라. 미국도 구체적으로 제재를 다 해제해주고 그다음에 이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상원의 비준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수교도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더라도 감축하는 성의를 보이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전략적 자산은 앞으로는 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비핵화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거를 근데 지금 북한의 태도가 변한 거지 결단을 해서 항복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 우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결정적인 건 남아있지만 진심만은 믿어달라라는 친서를 가지고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고 6.12의 정상회담 열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자신이 속으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12일 날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기도 곤란하고. 또 뒤집기도 애매하잖아요. 지금 한번 뒤집었다가. 지금 근데 안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며칠 지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전에까지 빨리 결단해라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좀 원칙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한두 가지 정도만 좀 과감한 결단에 속하는 거 넣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확실히 비핵화를 하는데 지금 1단계 가보고 북한이 안 하면 다시 한번 또 더 압박하겠다. 그러나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원칙을 합의했고 예. 그 징표로서 한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두 번째 정상회담 하더라도 일단 가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회담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저도 좀 하니까 아쉽습니다. 정리가 그렇게 흘러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6.12 지금 오늘이 6월 1일인데 설마 6월 12일 전에 깨겠어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구도 장담 못하잖아요. 전날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은 네. 못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깬 편지 썼잖아요. 예. 그 내용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김계관과 최선희가 CBID를 굉장히 폄하했어요. 맞아요. 예. 그 완전한 두 편지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취소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CVID 이 부분 그리고 임의 사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네. 자, 어제 밤사이에 벌어진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뚜껑 열기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 한반도 이슈라는 거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일단 따라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밤에 3시 반쯤에 기자회견이 할 거라는 게 어제 오후부터 예고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 인터뷰가 안 잡혀 있던 것을 급하게 잡아야 했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게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추상적인 말들이 나왔어요. 조연이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도 조연이고 네. 주연은 누구겠습니까? 트럼프, 김정은. 그렇죠. 주연끼리 만나야지 큰 게 나오지. 그렇죠. 분위기를 맞춰주는 차원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6월 12일 날 그래도 열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봐야죠.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6월 12일 날 열린다면 그 다음을 또 기약해 볼 수 있는 거고 기약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체적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보낸 편지가 아주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어제자 신문에 실린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문제 삼으면서 양주필을 당장 파면하라 이런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선일보 주필 파면 요구한 강효상 의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냥 기자도 아니고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국장까지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죠. 예, 맞아요.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친정을 향해 공개 비난을 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강 의원은 양상훈 주필 칼럼을 보고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는지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뒤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건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패배주의자들의 말장난이고 속임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을 도운 좌파들이 또 속이고 장난치고 있는데 다른 언론도 아니고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동조하고 지지하는 건 이건 배신이자 기만행위다. 독자에 대한요.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방상훈 사장에게 양상훈 주필을 당장 파면해야 조선일보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조선일보의 컬럼이 어땠길래 지금 못 보신 분들은 아니 어땠길래 이렇게 하실 텐데 전체적인 논조가 뭐였던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해도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땅굴에다가 숨기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한테 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걸 두고선 자유한국당 논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첫 번째 행간입니다. 이걸 물어보시기 전에 이미 행간이 나왔는데요. 뭐예요? 첫 번째 행간은 핵포기 절대 안 한다고 해도 문제다입니다. 그러니까 컬럼에서 핵포기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왜 이걸 한국당 의원이 문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전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남북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하고 있는데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는 건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진보의 논리입니까?
오히려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보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지금 강효상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예. 그 뒷부분에 전체 칼럼 내용이 한 100이라고 가정하면요. 예. 한 70% 정도 되는 고기에 한 문단, 한 단락이 들어가요. 어떤 거요? 그 단락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건 기적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비핵화 합의를 해줬으니까. 근데 나중에 핵이 짜자잔 여기 있다고 꺼내면은 우리가 완전 바보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바보가 되긴 되는데 전략적 바보가 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핵 사찰이나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것이고 그럼 북한이 핵에 대한 위협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개발을 하거나 멈추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과정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면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바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일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거의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북한 체제가 이러다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거. 그 부분이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거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보수를 등지고 조선일보 독자를 배반하고 이런 논리가 될 수 있느냐. 강 의원은 또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덧붙여요. 미국이 이 북미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큰 협상을 하게 되면은 조선일보 논조를 참고를 하게 된다. 예. 근데 지금 양상훈 칼럼을 보면 조선일보가 북한에 백기 항복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는 미국이 협상을 하는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써요. 무슨 논리? 저는 설명 듣고도 왜냐하면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이상한 겁니까? 미국 측이 조선일보 보도를 열심히 참고한다는 자랑을 조선일보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선일보를 참고로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고 왜 백기를 들었다는 건지 지금 이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핵 포기를 절대 안 한다고 해도 지금 문제라고 삼은 게 하여튼 아이러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칼럼이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이 싫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 의원이 편지를 보면 양상훈 주필은 기회주의자이자 이중인격자, 패션 보수, 거짓 보수가 됩니다. 이거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요. 그대로 거기에 그 편지에 드러나 있는 내용이에요. 편지. 그러니까 강 의원은 양 주필의 기회주의적 행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TK 정권 때는 TK 출신이라고 하다가 세상이 바뀌면 보수와 TK를 욕하고 다녔고 삼성공화국이란 괴담을 퍼뜨려 놓고 삼성 언론상을 받아서 상금을 챙겼고 박근혜 홍준표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제 인신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럼 내용이 문제였다기보다는 네. 사람이 싫었던 건 아닐까? 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신다는 거군요. 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안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잖아요. 같은 신문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겠죠. 칼럼이 문제가 있으면 칼럼을 비판하면 되지. 왜 사람을 비난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하겠어요? 원래 사이가 그랬나? 뭔가 안 좋은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묵혀놨다가 이번 기회에 다 터트린 거 아닐까라고 상상하게 될 수밖에 그러게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입니다. 뭐가요? 지금 강 의원이 편지 쓴 거예요. 조선일보에 대해서. 조선일보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강효상 의원은 홍준표 대표 비서실장합니다. 예.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이기도 해요. 정치인이 한 신문사 주필을 물러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더군다나 그 신문사 사장 오너한테 신문사 주필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럼 이거는 그냥 조언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언론 탄압으로 봐야 될까요? 이건 언론 탄압에 해당됩니다. 신문법에 보면요. 신문법 4조에 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편집인은요. 방상훈 사장이 아니라 홍준호 편집인입니다. 주필이 쓴 칼럼에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편집 책임자한테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게 맞지 신문사 사주한테 얘기하는 것은 언론 탄압에 해당되고 한참 잘못되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어제 화제가 하루 종일 됐기 때문에 오늘 행간에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청취자들이 쭉 들으신 다음에 하는 말씀들은 보수의 자중질환 같다. 정말 우리 보수가 지금 많이 어려워졌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나는구나. 특이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읽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 정리해서 더 소개해드리죠. 2부로 갑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인터뷰 후에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는 남경필 후보도 있었습니다. 남 후보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 제가 어제 남경필 후보 곧 모시겠다 말씀드렸는데 내친 김에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경기도지사 남경필 후보 여러분 직접 만나보시죠. 월간 정두원도 있는 날입니다. 뉴스메이커 정두원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지방선거 전에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아요. 월간 정두원 함께 하시고요. Y뉴스에서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재개가 되는데 여기서도 아마 이들을 송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아요. 2016년에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이 탈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국정원의 기획이었다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말이 많죠. 이 상황에서 북한은 그들 돌려보내라 요구를 한 상황. 권영철 기자가 Y뉴스에서 취재해봤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6.13 지방선거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관심지 경기도지사 선거. 어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만나보죠. 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나를 향한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나선 사람들에게 선거가 끝난 뒤에 모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남 후보도 사실은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답변이 궁금합니다. 만나보죠.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입니다. 남경필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거운동 한창 잘하고 계십니까?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예. 근데 JTBC 토론은 어제 결국 취소가 됐네요. JTBC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때문에 취소했는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예. JTBC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JTBC가 밝힌 이유를 보니까요.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애초에 빠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토론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네. 그래서 JTBC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후보까지 모두 참석하는 다자토론을 각 캠프에다가 제안했는데 일부 후보 측에서 그 다자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부가 누구냐는 거죠. 그 일부는 남경필 후보 아니면 이재명 후보인데 저는 아니라니까요. 남 후보는 다자토론 환영하셨어요. 네, 저희는 토론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열려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JTBC는 그래도 굉장히 좀 다른 방송처럼 그동안 이 권력과 맞서서 해오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집권 여당 후보 뜻에 많이 좌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죠. 그런 의미. 물론 JTBC에서는 너무 많은 오해와 너무 많은 갈등을 지금 양상하고 있으니까 김영환 후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럴 바엔 안 하는 게 낫겠다 결정했다라고 공식 입장은 밝혔습니다. 여튼 다음 토론 보죠. 다음 토론은 이제 어떻게 또 되는가 보고 기다리고 그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 남경필 후보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흑색 선전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웃으세요? 아니 5만 원짜리 현금들이 오가는 게 그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걸 무슨 지나친 네거티브라고 하시면 이재명 후보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과거의 행적들을 이번에 관심 있게 봤어요. 예.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과 폭력 이런 것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됐고요. 이번에도 예를 들면 개소식 뒤풀이에서 현금 오가는 것을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생방송으로 한 문제 제기를 한 걸 마치 이걸 네거티브다라고 하면서 저를 거꾸로
뭐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는 예. 폭력입니다. 이거. 아니 지지자들이 돈 걷어서 다른 고생한 지지자에게 20만 원 준 걸 가지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방송한 건데 그나마도 또 돌려줬고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다고 돈 선거라고 하고 장제원 대변인은 선거운동원이 줬다 뭐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적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관위가 조사를 해야지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규정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법적 고발 이런 거 고발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고발로 흥한 자 고발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어제 한 답변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이라고? 그 동영상을 보면 예. 그분이 이제 그날 공연을 한 분이고 예. 돈을 준 분들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린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캠프의 뒤풀이 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선관위에 신고하셨어요? 선관위가 해야죠. 선관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당연히 판단하고 해야죠. 뭐 신고가 들어가고 말고 간에 이건 조사할 문제다. 신속히 조사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아유 당연하죠.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걸 끌고 가세요. 여하튼 그리고 이거는... 네거티브는 이런 거라고 봐요.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이렇게 덮어씌워서 하는 게 네거티브고 드러난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돈이 오간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 돈 선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것. 이게 어떻게 네거티브입니까? 어제 제가 그 질문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 의혹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왜 네거티브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제가 또 반론을 드린 거라는 거. 이건 좀 확실히 하고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한국당 홈페이지에 그 이재명 후보의 가족 간 욕설 파일을 공개하셨어요. 이거는 후보님도 동의를 하신 거죠? 저는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파일은 과거에도 공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법원에다가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네.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도 만약 법원으로 간다면 이게 불법 판정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으로 안 가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고소고발 좋아하시는데 예. 정말 많은 분들 고소고발 오늘 이번에도 선거 때 보면 그렇게 법적 조치를 할 게 많아요. 이재명 후보는. 그게 상대방들이 비정상적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동안 살아오신 궤적이나 행동들이 비정상적인지 판단해 봐야 되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법적 고발을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법적 조치 안 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한다. 어제는 그러시더라고요. 왜 선거 다 끝나고 나서 하세요. 네티즌들을 상대로는 바로바로 합니다. 네티즌들은 약한 분들은 상대로 그렇게 고소고발을 하면서 왜 안 합니까? 법적 조치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안 하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진실이 드러나는 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영환 그 후보가 얘기하신 여러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발을 못 하실 거예요. 다 그 과정에서 뭔가가 드러날까 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어제 이재명 후보 측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가정사와 관련해서 이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 삼는 건 이게 네거티브다. 아니 사과를요. 왜 우리한테 합니까? 형수님한테 욕을 했으면 형수님한테 사과를 해야죠. 형수님한테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남 후보의 가정사와 관련해서도 공격할 지점이 많지만 나는 자제하고 있다. 어제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문제는 이미 다 드러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이유가 없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 욕설을 왜 과연 이재명 후보의 말씀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왜 형수님께 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요. 그리고 형수님한테 사과를 해야죠. 이재명 후보 이제 오늘 좀 출연 안 하셨으니까 제가 반론을 드리자면 이미 다 공개가 돼서 나는 사과를 충분히 했고 어제도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남 후보의 어떻게 누구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청취자들께도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과를 여러 번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수님께도 사과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설마? 저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이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왜 여성에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성남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자인 형수님께 그리고 실제로 무슨 폭력이 있었다 폭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당사자도 아닌 형수님께 욕설을 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가정사를 넘어서는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파일 공개 문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들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들어왔던 의회에서 시의원들과 마구 사태질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킨 참 저는 그런 모습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본 적이 없어요. 단체장이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의원들과 막 싸움을 하는 거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의 폭언, 폭력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문제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거고 경기도지사가 되면 훨씬 많은 갈등이 있고요. 이런 인격과 품성이 표출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 지사님도 그럼 갈등 조정, 화해 뭐 이런 것은 자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아이 문제 때문에 큰 아버지로서 잘못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정을 통해서 협치와 협력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그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정사에 대해서 남 후보님 가정사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다 어제 다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가정사에 대한 질문을 더하는 것은 제가 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저 아들하고 저하고 아주 눈물 겨운 마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가정의 그 화합이라는 게 경기도지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시니까 남 지사님은 그럼 아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던 건가? 부부 간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이런 갈등 문제 해결은 얼마나 잘하셨던 건가? 이런 반론을 청취자들이 하실 법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 뭐 저희 아이 엄마의 문제까지를 지금 언급해 주시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치를 싫어하는 그러한 품성을 가진 아이 엄마와 이것도 제가 결혼한 지 2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갈등 없었고요. 서로 간의 행복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도 아이들 문제, 저희 문제를 서로 상의하는 아주 친구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남경필 전 지사 남경필 후보. 어제 그 채무 제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남 후보님이 여러 차례 경기도 빚을 다 갚았다. 채무 제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무 제로가 맞습니까? 그것도 그냥 또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뻔히 아시면서 그러니까. 아시면서. 채무와 관련된 기준은 행안부 기준이 있고요. 국제적인 IMF 기준도 있고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여야가 모여서 판단을 한 거예요. 재정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 지방채를 넣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지방채라는 거는 자동차 사면 채권을 우리 국민들이 사시잖아요. 그게 다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게 2조 9천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재정 건전성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빼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내 임기 안에 상환이 도래한 갚아야 될 빚은 다 갚은 것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갚을 필요가 없는 빚도 사실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기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기금까지를 저희는 포함을 시켰어요. 지방채를 빼는 대신에 기금은 넣자. 이게 실제로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넣자 해서 그것까지를 다 갚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제로 이 정도 상황이면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채무 제로 상태다라는 것이 남경필 이미 똑같은 말씀. 상황으로요.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채무 제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두 분이 그러니까 토론 자리에서 부딪혀서 하셔야 되는데 이 토론이 안 이루어지고 제가 중간에서 중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난처하네요. 알겠습니다. 남 후보님. 어쨌든 지금 판세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더라고요. 한 20여일 남았는데 뒤집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수치는 그렇던데요. 여론조사 수치는 수치일 뿐이고요. 현재를 보면 조금 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압도적이란 표현은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거짓과 폭력으로 그동안의 거짓을 이렇게 막아놓을 수가 없고요. 결국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하여튼 두 분이 좀 자주 만나서 토론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안 나오세요. 자꾸만 피하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경기지사 후보죠. 남경필 후보였습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입니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죠. 월간 정두원. 오늘도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6월 1일. 네. 저는 좀 솔직히 긴장이 돼요. 6월 달.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떠세요?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 6월 10일. 6월 13일 지방선거. 예. 또 6.15 남북 정상회담 뭐 기념일인가 있고. 뭐 있고. 6.25도 있고. 또 6월 6일에 이런 제 딸 생일도 있고. 아니 따님 생일은 챙기시면서 월드컵은 왜 빼세요? 아, 월드컵 있어요. 맞아. 6월 14일 네. 개막. 그 요사이 큰 뉴스 중에 그러면은 방탄소년단 뉴스가 있었는데 방탄은 아세요? 알죠. 어? 그걸 모르는 사람. 방탄소년단을 아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몇 명입니까? 제가 가수 출신인데. 아니 그 멤버가 몇 명인지 아세요? 5명이에요, 6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이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방탄소년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 대한민국에서 없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에서는 그래도 6명까지 가셨잖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역시 가수 진짜 출신.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올림픽 금메달. 올림픽의 금메달에 버금가는. 네. 맞습니다. 방탄 얘기를 오늘 근데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월간에서는 지방선거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 의원님. 네. 지난 월간 때 그러셨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 경북, 울산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 압승할 것 같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판이 좀 흔들리는 게 보입니까? 뭐 더 나빠졌죠. 저기 야당 입장에서는. 더 나빠졌어요? 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울산도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만 확실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홍준표 대표는 그러시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 여론조사 못 믿는다. 우리 자체 조사 결과는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9곳 정도 승리하는 걸로 나온다. 저도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었는데 예. 여의도 연구원 ARS가 지금 고장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이 그렇게 여의도 연구원을 폄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얼토달부터 하는 예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뻥을 속된 말을 해서 뭐 하는데 예. 너무 쳐도 너무 친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어느 당이든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금 더 부풀려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보긴 마련이지만 그래도 9곳은 너무하다. 예. 그럼 하나하나 좀 보죠. 하나하나. 제일 뜨거운 곳 어디라고 보세요? 뜨거운 곳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제주도가 이제 좀 제주도. 뜨겁죠. 예, 거기가 이제 무소속 원희룡 지사하고 예. 민주당 후보하고 좀 격차가 이제 좀 좁혀 있는 것 같고요. 제주도 얘기부터 그럼 시작을 해보죠. 예.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와 민주당 문대림 후보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다가 원 후보가 조금 지금 앞서가는 추세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가. 도민들이 명령한다면 나 민주당으로 입당할 수도 있다. 네. 모든 게 도민 의견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일단 나온 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잘 했는데 예. 민주당으로 가겠다. 이건 또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정치가 이렇게 정체성이 없이 선거 승리 위해서만 모든 수단을 다 한다는 게 심했네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수단 어쨌든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지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주당 얘기를 띄우는 거지 진짜 갈 생각은 없는 것이다. 아니도 갈 생각도 있죠. 갈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듣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려는 술책이다 이런 입장 냈더라고요. 뭐 하여간 선거 술책이죠. 근데 하여간 극단적인 방법을 썼네요.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거죠. 극약 처방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 거다.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지금 여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원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을 못하는 거죠. 수성이 어려운 상황. 진짜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이제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정계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갈 수도 있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요. 되고 나서. 안 되면은 받아줄 리 없고. 원래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도 여야 가리지 않고 저 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뭐 간다는 것이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그래도 누구나 들어가게 되면 자유한국당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자유한국당을 누가 갑니까?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없어질 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가 이제 너무나 크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그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도 예.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격차가 좁혀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간 게 전략적인 엄청나게 미스죠. 남경필 후보의 실수입니까? 실수죠. 원희룡 후보처럼 무소속의 길을 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나와서 자유한국당 가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죠.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거기로 한번 가보죠. 경기도지사 선거. 조금 전에 남경필 지사와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어제는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남경필 후보, 이재명 후보. 정말 치열해요. 제가 평소에도 이 두 분하고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뷰가 시작하자마자 달아오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이쪽 보세요? 그러니까 선거가 치열한 건 아니고 선거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뭐 보통 하는 말이 정책 선거를 하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정책은 실종돼 있고 이재명 후보의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실수 뭐 단점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 녹음 테이프를 옛날에 들어봤거든요. 녹음 테이프가 지금 한 2개 정도 돌고 있는데 형수 욕설 테이프 있고 김부선 주진우 씨 녹음 테이프 또 돌아다니고 그래요. 어떤 거? 형수 이제 테이프를 들었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욕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자폭을 셀프 디스를 하세요. 잘해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실제로 인격이 이제 의심스러울 정도로 욕설이 심한 욕설을 했는데 물론 사정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욕을 잘하나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안 맥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 측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지만 인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사람이 경기도 정을 이끌 수 있는 이끄는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파일을 공개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왜 유권자들한테는 그 부분이 안 먹힐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개를 했어도 실제로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고 애써 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좀 많이 안 듣고 두 번째는 들어도 이재명이 이건 밉다 이런 생각보다도 아직도 저 야당 자유한국당 이쪽이 이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고 이런 거에 대한 미움이 아직도 더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이쪽 욕설 파일 들으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또 자유한국당과 연결돼서 있었던 뭐 적폐들 이런 거 생각하면 이쪽이 더 과실이 크다라고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못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남 후보가 자유한국당 들어간 건 결정적인 실수다. 저하고 가까운 사이지만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갔더라고요. 상의했으면 말리셨을 거예요. 당연히 말리죠. 당연히 말립니까? 아니 근데 남 후보가 이제 토론 후에 판이 흔들리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욕설 파일 문제보다도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그러니까 뭐 이미 실명이 다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김부선 씨와의 어떤 관계, 예전에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주진우 기자를 뭐 이재명 시장이 압박해가지고 SNS 글에 대한 또 해명글을 올리게 했던 거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성 스캔들 갖고 선거에서 이렇게 영향받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선거를 보면은.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과거에 여성 스캔들 갖고 당선된 후보들 굉장히 많아요. 부정부패 이런 거는 굉장히 영향을 주지만 여성 스캔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문화가 그런 데 대해서는 관대하다. 비교적 관대하다. 관대해요. 선거에 영향을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그냥 정치 인생 접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케이스고 그건 거의 뭐 미투 이제 스캔들 정도가 아니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이제 대선 주자로 돼 있으니까 그만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거고. 그 경우는 여성이 내가 성폭행을 당했소라고 하면서 미투로 갔으니까 다른 거고.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애매모호한. 경우는 대선 후보 되기는 힘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더 큰 꿈을 꾸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됐다. 그거 안 되죠.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홍준표 대표의 인기가 자유한국당에서도 정말 없더라고요. 내부에서도. 인기가 없는 게 홍준표 리스크가 큰 거죠. 선거 때마다 지금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지 말라도 간다. 뭐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가 지원을 하겠다고 부산이었습니까? 부산이죠. 부산에 갔어요. 서병수 시장 돕겠다. 서병수 후보 돕겠다라고 갔는데 서병수 후보가
안 나타난 거예요. 후보들은 도망 다니죠. 후보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 괜히 선거운동 시간만 잡아먹고 낭비하고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오지 말래도 나는 갑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말 창피하고 한심한 얘기죠. 아니 어떻게 하다가 홍준표 대표가 당 안에서도 이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셨을까. 저는 짠한 생각이 들어요. 짠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안 맞는 자리에 가 있으면 사람이 행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왜요? 과분한 자리에 가 있는 거죠. 홍준표 대표한테 당대표란 자리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행태를 보면 그걸 유추할 수 있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조금 정리를 제가 해보자면 전 원내대표죠. 정우택 의원이 당 지도부는 백의종군 자세로 헌신하라. 사실상 이선 후퇴를 요구했고요. 또 김태호 후보, 경남의 김태호 후보는 지방선거에 중앙당 논리는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대놓고 얘기를 했고 서병수 후보는 뭐 도망이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남들이 보기에는 도망처럼 느껴지는 자리를 피해버리고 또 말은 못하지만 오는 게 껄끄럽다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를 얘기해 주는 거고 홍준표 리스크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근데 또 정우택 의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선거 폭망할 건지 예상하고 전당대회를 의식해가지고 이제 민주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는 좀 뭔가 속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유한국당하고 친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 떠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회주의적이다. 이럴 거 알았으면 진작에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0 몇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싸잡아서 미워하는 겁니다. 당신들 그때 뭐 했냐. 바른미래당에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와서 뭐 니네들만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 다 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목소리를 냈어야죠. 그때 냈던 사람은 그나마 유승민, 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지방선거 끝나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영남 자민련으로 이제 몰락하는 거고. 영남 자민련.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이제 내다보고 영남권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생각들이 복잡해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상황도 심상치가 않아요.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공천하면서 안철수 위원장과 유승민 대표 계의 갈등. 이준석 공천이냐 뭐 김근식 공천이냐 이거 두고 한바탕 했고 박종진 공천이냐 손학규 공천이냐 두고 또 한바탕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우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선거도 아니거든요. 질 선거를 놓고 공천 싸움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또 질 선거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고 그건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100% 확실한 승패가 100% 확실한 이거는 정두원 전 의원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희 생각 아닙니다. 어려운 싸움인데 질 싸움을 가지고 공천 싸움을 한다는 게 쫄장부들이 하는 짓이고 출정식 때도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박종진 출정식 때 안철수 후보가 사실 후보가 출정식 때 가는 것만큼 선거운동이 없거든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자기 선거 바빠서 안 간.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때 서울시장 후보니까 그리고 예의도 지켜주는 거고. 근데 거기도 안 갔으니까 속 좁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당도 이제 선거 끝나면 이제 갈라질 겁니다. 이 당도. 그럼 자유한국당 뿔뿔이 흩어지고 바른미래당도 갈라지고 어떤 모양을 구상하세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겨냥해서 생각할 때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합 집산이 시작되고 최종적으로는 좌우로 정렬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양당제로 다시 회귀하죠. 그럼 보수는 보수지만 새로운 어떤 이름의 당이 탄생하고 거기에 영남 일부 빼고 또 바른미래당의 뭐 일부 빼고 다 모일 것이다. 영남 자민련까지 또 합쳐져서 갈 수도 이제 있고. 양당 구도로 이제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서울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죠.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뭐 박원순 후보가 일찌감치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2위를 놓은 각축전도 치열해요. 단일화 얘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뭐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나는 단일화 이제부터는 얘기 안 한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가 뭐 별로 관심도 못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단일화해도 못 이기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단일화하면은 뭐가 이길 수 있다 그럴 때 관심을 끄는 거지. 예. 어차피 뭐 단일화해도 안 되는 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다 만 거죠. 지금 단일화해도 안 됩니까, 두 사람?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15%를 얻느냐 마느냐가 문제입니다. 15%? 네. 2위, 3위 싸움이 아니라 왜냐하면 15% 얻어야지 선거비 보전이니까. 그러니까 액수가 크거든요. 30억, 40억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이제 그 돈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제가 선거운동 첫날이었으니까 짜잔 하고 선거 벽보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름 딱 얼굴하고 이름 기호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놀랍게도 두 후보의 선거 벽보 문구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똑같았어요. 바꾸자 서울. 못 보셨어요? 못 보셔.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굴이 이제 이만하게 나오고 밑에 김문수, 안철수 써 있고 오른쪽 왼쪽에 이 슬로건이 써 있는 큼직하게 써 있는데 바꾸자 서울. 똑같이 두 후보가 선거 슬로건 단일화는 됐습니다. 그거 진짜 우연의 일치네요. 그러기 힘든 건데. 정말 힘들죠. 네, 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근데 같은 회사에다 의뢰를 했나. 슬로건 단일화는 됐는데 실제 단일화는 어려울 거다. 네.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월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어떤 뭐 지역구가 있습니까? 제주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울산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요. 거의 다 뭐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아니 송파을은 어떻게 보세요? 거긴 배현진, 최재성, 박종진 뭐 이런. 송파을도 사실은 이제 야당 텃밭이었는데 거기서도 월등하게 이제 앞서가니까 여당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 선거는 저 지방선거나 재보선이나 다 정당 투표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보 지지율 보면 정당 지지율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이 그냥 결정돼 버린 거죠. 게다가 거기다 한반도 이슈까지 덮치면서 정치 이슈가 더 약해져 버린 선거판이 더 조용해져 버린 선거긴 하네요. 이게 일방적으로 선거가 가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살아 있어야지 이제 견제가 되고 여당이 긴장하면서 국정 운영이 그래도 제대로 가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죠. 지금 야당이 너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너무 줄어들었고 여당을 바른 뭐 어떤 이야기로 비판하고 견제할 세력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 이거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다. 늘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결국은 그렇게 끝이 날 것 같다. 다음 총선까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오늘 월간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무리 지방선거 일방적으로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 보수 정당은 지금 어렵지만 보수 세력은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문자들 많이 보내주십니다. 오늘은 남경필 후보, 어제는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후보와는 당 경선 치를 때 이미 모셨었죠. 정책에 대한 얘기를 그때 많이 했고 지금은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문제를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짚는 자리였다는 거. 어제 오늘은 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인숙님. 배터리가 6% 남았지만 월간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지금 이 문자 속에는 못 듣고 계실 거예요. 6%가 끝났을 겁니다. 김인숙님. 아유, 고맙습니다. 선물이라도 있으면 좀 챙겨드리고 싶네요. 그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참 고민 많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고 진짜로 이제 정책 선거 해야 될 텐데 계속 이런 것들만 토론에 나오니 걱정이다라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북미 회담 상황 들으시고 오진성님. 어쨌든 최종 합의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의 몫으로 남겨두죠.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0675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핵 폐기를 다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까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문자 주고 계십니다. 제가 남경필 후보와 인터뷰하다가 지방선거 20일 남았다고 말실수했나요? 2주 남았는데 20일이라고 말실수를 한 거 사과드리고 권현철 소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당연히 6.13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6월 첫날이라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근데 왜 뺄셈이 안 된 거예요? 아마 뇌리에 뭔가 잘못 박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바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고치고 가고 이게 뉴스쇼의 힘입니다.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제 북미 회담이 항상 관심인데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립니다. 이제 지금 탈북 여종업원 문제가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북한 여종업원 12명을 데리고 들어왔던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속임수의 납치였다는 걸 스스로 틀어놔서 여기에 좀 계속. 그러니까 그 당시를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그 당시에도 이게 기회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정치적으로 뭔가 노림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는 많았지만 흐지부지 됐었는데 지배인이 그 식당 지배인 탈북자가 직접 나는 속임수로 납치된 거다. 본인 납치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납치했고 나도 속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상황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탈북 여종업원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Y뉴스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일단 그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허강일 씨 스스로 내가 그들을 납치한 거라고 완전히 시인한 거죠.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협박에 살 수 없이 왔고 그럼 여종업원들은 우리 허 선생님이 제대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데려온 거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리니까 스스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물 먹고 살다 나면 자는 이제 내가 이렇게 납치해 왔어도 애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지용이가 또 엄청 약속을 잘했어요. 뭐 오면 애들이 불만 없게끔 잘해 주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납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직접 통화를 하신 거군요.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종업원이 19명이었거든요. 그 식당에. 12명은 남으로 왔고 7명은 북한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북한 미국 CN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배인들이 동료들을 속여서 남쪽으로 데려갔다고 증언한 부분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으로 간 7명이 CNN에다가 한 얘기하고 지금 지배인 허강일 씨가 한 얘기가 일치한다. 자, 그럼 허지배인은 왜 여종업원들을 자기가 데리고 납치해서 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지배인은 국정원 직원의 협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씨는 조선족의 소개로 국정원 직원 정모 씨의 정보원이 됐는데 내가 정보원이 됐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신과 통화한 녹음 테이프를 북한 대사관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처음 계획은 5월 30일 들어오는 걸로 하고 2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4월 3일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와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4월 5일에 무조건 출발하라고 했다. 그 와중에 이제 여종업원 5명이 도망가고 14명을 데리고 탈북을 시작을 했는데 2명이 다시 중국 공안에 붙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전이죠. 이게 4.13 총선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집단 탈북한 게 아니라는 이분의 주장이네요. 아니라는 게. 허강일 지배인의 주장대로라면은 자유의사가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여종업원 일부는 JTBC 인터뷰에서 숙소를 옮기는 줄 알았지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은 몰랐다. 말레이시아에서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태극기가 보였다. 한국 대사관이어서 그때 한국에 간다는 걸 알았다. 대사관에 들어가서 자유의사를 한국에 갈 거라는 걸 서명을 했는데 대사관 앞에서 허 지배인이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서명하라고 협박을 했다? 이제 서명하지 않으면은 한국 드라마 본 것을 보위부에 신고하겠다. 한국 영화 보면은 뭐 북한 내에서는 뭐 총살이나 지방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갈 수가 있다고 이제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나 싶은데 당시에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여종업원들의 진술입니다. 자, 그러면 지배인 허강일 씨. 왜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까? 국정원이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처음에 허 씨에게 약속하기는 한국에 들어갔다가 여권을 바꿔서 다시 중국이나 제3국으로 내보내서 식당 영업을 하게 하겠다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종업원들 교육을 시켜서 다시 내보내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니까 허 씨와 여종업원들을 갈라놓고 못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찾아갔는데 국정원이 민변을 만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면은 여종업원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감시 속에서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분개한 것은 입국할 때 사진을 찍었죠. 그 사진이 총선 5일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언론 보도가 됐어요. 됐죠. 네. 합치센터에 있을 때 언론 보도가 됐다. 그래서 여종업원들 데리고 돌아가겠다. 여권 돌려달라고 했다. 예. 국정원 너희들이 우리를 쏘겠다. 언론에 공개하면은 가족이 뭐고 다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우리 입국 사실을 다 얘기해버리면 그럼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다 죽으란 얘기냐? 여기서 가장 분노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폭로가 늦어진 것은 북으로 송환된 7명 중에 자신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종업원 북으로 간 7명 중에. 예, 그래서 이게 소재가 파악이 안 됐는데 북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국정원 자신을 속였고 아내가 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안전하다는 걸 파악하고 나서 늦게서야 폭로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강일 씨는 그렇고 예. 여종업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방인 중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는 국정원이 특별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모라고 불리는 국정원 직원이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예. 정권이 교체되고 서훈 국정원장이 국내 정보 파트 해체를 선언한 뒤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집은 탈북 정착민들에게 지원되는 작고 낡은 임대 아파트고요. 예. 아파트에 2명씩 이제 있게 했는데 사이가 나쁜 애들끼리 묶어서 배치했다는 이것도 겁니다. 허씨의 주장이죠. 예, 허씨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응? 서로 이간질 시키고요. 서로 다. 예? 다 이간질 시켜놨어요. 애들끼리도.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게다가 이게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나라예요. 솔직히. 이거가 북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예? 북어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보상도 필요 없어. 갈 거예요. 난. 예? 목숨 바쳐서라도. 허 씨는 북에 가서 사형을 당하더라도 돌아가겠다. 판문점으로 북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탈북자가 3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예. 탈북자들은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은 합신센터를 거쳐서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받습니까? 한 1년 동안. 탈북 여정원들은 이 과정을 거치질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특별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탈북자들을 세계에서 섞이게 되는데 탈북자 사회에도 합류하지 못하고 있고 남쪽 사회에도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고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또 이방인이다. 12명 중 11명이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정부 지원금 47만 원을 받고요. 월? 예, 알바를 통해서 생활비를 버는데 알바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도 탈락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고요. 좀 지금 대학생이지만 늦깎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공부하랴 취업 또 경제 사정 등등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이 여종업원들은 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있고 싶다고 해요. 어떻게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허강일 씨는 이제 하여튼 우리는 내가 납치한 거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그들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2명 중에 서너 명 정도는 남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나머지는 돌아가겠다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직접 인터뷰가 나온 건 지금 없는 거고. 직접 인터뷰는 지난번 JTBC 인터뷰에서 이제 몇 명이 한 그게 다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그 보도가 나간 뒤에 더더욱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할 정도로 접촉은 못 하셨군요. 접촉은 여러 경로를 통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터뷰 안 하겠다고 하는 걸 경찰이 신변 보호한다고 인터뷰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각자의 입장은 그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는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가 돼버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정부도 난감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 정부 관계자 탈북자 전문가 그룹 등에게 해결 방안을 물었더니 한결같은 대답이 첫 번째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꼽았습니다. 어떻게 입국하게 됐는지 기획 탈북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철저한 사실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조사에서 납치라는 게 밝혀지면은 이를 인정하고 관계자 처벌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탈북자 출신의 전직 고위 공무원도 여정후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을 했는지 그 경위를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하고 그다음 수순은요? 그다음 수순은 여정후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도 이건 약간 입장이 좀 갈립니다. 정부 입장 현재 명확하게 정리되지가 않았고요. 청와대도 원론적인 입장만 가지고 있고
여정 후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입니다. 남해 남거나 예. 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기획 탈북이 인정된다면은 제3국으로 가는 가인데 이거는 자유의사에 맡겨야 된다는 거는 공통된 의사고요. 예. 다만 한 가지 감안해야 될 문제는 자유의사로 결정하되 북에 있는 가족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들 일치된 얘기들이긴 하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정부가 기획 탈북을 인정하게 되면은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온 거잖아요. 거쳐서 왔죠. 그 나라에서 볼 때 외교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아하. 그래서 정부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 아주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 돌려보내고 있고 싶은 사람은 있게 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외교적인 것들이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딱 전제해야 될 것은 2년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또 문제고요. 다 일괄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돌려보냈다가는 또 남남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자유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유의사는 제3국 객관적인 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양쪽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신분상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해야 되고 예. 그게 지금 가장 아마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고위급 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거죠. 당연히 아마 북한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남북 관계에서도 이 문제가 풀려야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문제들이 술술 풀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네, 난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북한은 연일 계속 언론기관을 통해서 송환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청취자 강태건님은 갈 사람은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수님도 결국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희님은 근데 허강일 지배인이라는 그분의 말은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또 의심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설진구님은 무조건 다 보내야 된다 또 이런 분도 계시고 의견들이 청취자들도 제각각. 정부도 아직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여러분 이 부분 집중해서 봐주세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취자 1604님 이 또한 분단의 비극이네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씁쓸한 문자 주셨는데요. 잠시 후 10시부터 이 문제도 역시 남북 고위급 회담 테이블에 오릅니다. 지혜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월요일에 찾아오죠. 고맙습니다.